조국과 가족,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의 과거를 지운 채 멈춰버린 시간 속에 스스로를 가둔 남자. 전설의 특수부대 지휘관. 김신우, 국가라는 이름의 칼날을 손에 쥐고 가장 약한 자를 사냥감으로 여기는 오만한 형사. 황동진. 그리고 운명의 그날 밤, 유령의 성역으로 무지한 사냥개들이 발을 들인다. 그들은 그의 침묵을 간첩의 증거라 믿고 그의 마지막 남은 존엄마저 폭력으로 짓밟는다. 가장 평범해야 할 공간에서 벌어진 가장 추악한 국가폭력.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다. 자신들이 방금 깨워버린 남자가 한 마리의 양이 아니라 지옥에서 돌아온 전설의 그림자 독사였다는 것을 한 번의 무례한 침입은 10년간 잠들어 있던 괴물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그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심판자가 되어 자신을 나락으로 빠뜨린 보이지 않는 적들을 향한 마지막 사냥을 시작한다. 그의 과거가 드러날수록 남과 북의 거대한 음모가 그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하는데 과연 그는 자신을 올가매는 과거의 망령들을 모두 베어내고 평범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되찾을 수 있을까? 자신들이 깨워버린 괴물 앞에서 부패한 권력자들은 어떤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인가? 어둠과 빛. 그 경계에 선 남자. 그의 마지막 전쟁은 과연 그에게 구원이 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지옥이 될 것인가? 밤은 낡은 골목길의 상처를 가리는 검은 수의 쇼이와도 같았다. 서울의 변두리, 재개발의 소음이 겨우 비껴간 시간이 멈춘 듯한 동네. 그곳에 영원 시계방이라는 작은 간판을 단 가게가 있었다. 가게 안은 세상의 모든 소음과 단절된 고요한 섬이었다. 째깍, 째깍 수십 개의 낡은 시계들이 각자의 리듬으로 내뱉는 소리만이 늙은 나무 바닥과 기름 냄새 밴 공구를 그리고 작업대 위에 웅크린 한 남자의 시간을 채우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김신우. 40을 갓 넘긴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독과 지울 수 없는 슬픔이 오래된 흉터처럼 새겨져 있었다. 그는 탈북자였다. 그 꼬리표는 지난 10년간 그림자처럼 그의 삶을 따라다녔다. 그는 확대경을 눈에 낀 채 손톱보다 작은 시계 부품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그의 손길은 마치 수술을 집도하는 외과 의사처럼 한치의 떨림도 없이 정교했다. 그는 시계를 고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망가진 시간을, 멈춰버린 과거를 자신의 손으로 다시 움직이게 하려는 듯했다. 그것이 그가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방식이었고 지옥 같은 기억을 잊기 위한 유일한 의식이었다. 그때였다. 가게의 낡은 문이 경고도 없이 거칠게 열렸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4명의 사내가 어둠을 등지고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의 옷차림은 평범했지만 그들의 눈빛과 걸음걸이는 법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그것이었다. 경찰청 보안수사대 소속의 형사들이었다. 그들의 리더인 황동진 팀장이 경멸이 가득 담긴 눈으로 가게 안을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작업대에서 천천히 고개를 드는 김신우에게 꽂혔다. 김신우 씨. 맞소 황 팀장의 목소리는 취조실의 그것처럼 차갑고 위압적이었다. 신우는 아무 말 없이 확대경을 벗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마치 언젠가는 올 손님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처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 수색을 좀 해야겠소. 영장은 지금 신청했으니 곧 올 거고 그것은 법을 집행하는 자의 언어가 아니었다. 법 위에 군림하는 자의 오만한 통보였다. 황 팀장은 부하들에게 턱짓했다. 형사들은
대답을 기다릴 필요도 없다는 듯 가게 안을 헤집어 놓기 시작했다. 그들은 낡은 서랍을 열어젖히고 벽에 걸린 시계들을 거칠게 뜯어냈으며 바닥에 낡은 마루까지 들쑤셨다. 그들은 증거를 찾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권력으로 한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과정을 즐기고 있었다. 신우는 그 모든 폭력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다. 분노하지도 않았다. 그의 눈은 마치 깊은 우물처럼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의 그 평온함이 오히려 황 팀장의 신경을 건드렸다. 그는 자신의 앞에서 상대가 공포에 질려 비굴해지는 모습을 즐기는 부류의 인간이었다. 어쭈, 이 빨갱이 새끼. 꽤나 침착한데 아직도 내 놈이 북에서 하던 버릇. 못 고쳤나 보지. 황 팀장이 신우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조롱했다. 내 놈이 여기서 시계나 고치는 평범한 탈북자로 위장하고 뒤로는 뭘 하는지 우리가 모를 줄 알았어. 내 놈이 북의 지령을 받고 이 나라를 전복시키려는 간첩이라는 증거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 그는 신우의 뺨을 거칠게 후려쳤다. 짝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가게 안을 울렸다. 신우의 입가에서 붉은 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저들이 원하는 것은 증거가 아니라 자신의 굴복이라는 것을. 수색은 1시간이 넘도록 계속되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가게 안은 전쟁이라도 치른 듯 폐허로 변해 있었다. 분노와 조급함에 휩싸인 한 젊은 형사가 가게 구석에 놓인 낡고 육중한 나무 괴짝을 가리켰다. 팀장님, 저겁니다. 저 안에 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괴짝은 신우가 북에서 목숨을 걸고 가져온 유일한 유품이었다. 황 팀장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열어. 하지만 괴짝은 낡은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었다. 열쇠를 내놓으라는 황 팀장의 고함에 신우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단호했다. 안 됩니다. 그것만은. 그의 그 저항이 황 팀장의 마지막 남은 이성을 끊어버렸다. 이 새끼가 끝까지. 그는 옆에 있던 쇠지렛대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괴짝의 낡은 자물쇠를 내리쳤다. 쾅쾅 몇 번의 굉음 끝에 자물쇠가 부서지고 괴짝의 뚜껑이 열렸다. 형사들은 기대에 찬 눈으로 괴짝 안을 들여다보았다. 하지만 그 안에는 그들이 찾던 무정이나 암호문 혹은 무기 같은 것은 들어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아주 오래된 낡고 빛바랜 군복 한 벌만이 조심스럽게 개켜져 있었다. 젊은 형사가 실망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게 다야 고작 이런 쓰레기 때문에. 황 팀장은 분노에 차 괴짝 안으로 손을 뻗어 그 낡은 군복을 거칠게 끄집어냈다. 그 순간 군복에 달려있던 수십 개의 훈장들이 차르르 하는 맑고 서늘한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다. 그 소리에 가게 안의 모든 움직임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황동진 팀장의 눈이 바닥에 흩어진 훈장들에 꽂혔다. 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만난 듯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가 평생을 국가안보를 다루는 형사로서 사진으로만 보아왔던 전설 속의 그것들이었다. 공화국 영웅 칭호, 국기훈장 제1급, 그리고 오직 단 한 명의 전설적인 지휘관에게만 수여되었다는 그림자 독사부대의 검은 휘장까지. 그 군복은 북한의 평범한 군인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10년 전 내부의 쿠데타 시도에 휘말려 숙청당했다고 알려진 북한 최정예 특수부대의 전설적인 지휘관, 그림자 독사의 것이었다.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암살 대상 1호였던 바로 그 남자의 것이었다. 황 팀장의 시선이 천천히 공포에 질려 김신우에게로 향했다. 그는 더 이상 초라한 탈북자 시계공이 아니었다. 그의 구부정했던 허리는 강철처럼 굳건하게 펴져 있었다. 그의 텅 비어 있던 눈은 이제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최상위 포식자의 그것처럼 차갑고 깊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유일한 과거이자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군복을, 그리고 그것을 더럽힌 자들을 조용히, 아주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가게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째깍거리던 시계 소리마저 숨을 죽인 듯했다. 황동진 팀장은 자신의 작은 왕국에서 진짜 괴물을, 잠들어 있던 용을 깨워버렸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다. 김신우의 나직한 목소리가 얼어붙은 정적을 깨고 그들의 심장에 비수처럼 박혔다. 내 집에 무슨 볼일이라도 있으셨습니까? 가게 안의 공기는 부서진 괴짝의 파편만큼이나 날카롭게 흩어져 있었다. 황동진 팀장과 그의 부하들은 눈앞의 남자가 뿜어내는 살기 어린 기운에 압도되어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하지 못했다. 그들의 눈앞에 서 있는 것은 더 이상 초라한 탈북자 시계공이 아니었다. 그는 수많은 전쟁터를 겪어낸 최상위 포식자였다. 움직이지 마, 황 팀장은 공포를 감추기 위해 고함을 지르며 총을 겨누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내 놈의 정체가 뭐든 여긴 대한민국이야. 얌전히 투항해. 김신우는 대답 대신 움직였다. 그의 움직임은 번개와도 같았고 유령과도 같이 소리가 없었다. 그는 총알보다 빠르게 황 팀장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다. 다음 순간 아칸디아 하는 비명과 함께 황 팀장의 손목이 꺾이고 총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어서 다른 형사들의 관절이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그의 정확하고 무자비한 손길에 의해 탈구되고 부러졌다. 그는 그들을 죽이지 않았다. 대신 그들의 육체와 자존심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공포를 새겨 넣었다. 그는 부서진 가게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그들을 경멸의 눈으로 한 번 내려다본 후 아버지의 군복이 든 괴짝을 짊어지고 어둠 속으로 소리 없이 사라졌다. 그는 더 이상 이 가게에 머물 수 없었다. 그는 이제 쫓기는 유령이 되었다. 오래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마련해둔 낡은 폐공장의 비밀 공간. 김신우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어둠 속에서 홀로 자신의 상처를 치료하고 있었다. 형사들과의 격투에서 입은 작은 상처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20년 동안 아물지 않았던 더 깊은 상처가 오늘 밤의 일로 인해 다시 끔찍하게 덧나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것이 아닌 자신의 군복을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다. 그림자, 독사, 그 이름은 한때는 그의 조국에서 가장 큰 영예이자 자부심이었지만 이제는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간 저주가 되어버렸다. 그의 기억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던 12년 전 북한의 그날로 향했다. 회상 12년 전 북녘의 땅. 당시에 김신우는 조선인민군 정찰총국 직속의 최정예 특수부대 그림자 독사의 지휘관이었다. 그는 조국과 인민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맹세한 충직한 군인이었다. 그의 부하들은 그를 존경했고 적들은 그의 이름만 들어도 공포에 떨었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딸이 있었다.
그는 임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딸이 조막만 한 손으로 깎아 만든 작은 나무 새를 선물 받았을 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였다. 비극은 당 중앙에서 내려온 한 장의 비밀 명령서에서 시작되었다. 근처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불순분자들의 폭동 시도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의 부대에게 그 쓰레기들을 청소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청소는 수용소의 모든 수감자들을 남자, 여자,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학살하라는 끔찍한 암호였다. 그의 영혼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그는 조국의 적과 싸우는 군인이었지. 무장하지 않은 인민을 도살하는 백정이 아니었다. 그는 명령을 전달한 당 정치위원에게 반항했다. 이건 군인의 임무가 아닙니다, 저는. 제 부하들의 손에 무고한 인민의 피를 묻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치위원은 그를 차갑게 비웃었다. 김신우 동무. 당의 명령은 동무의 하찮은 신념보다 위에 있어. 이건 명령 불복종이자 반역 행위나 다름없소. 그는 자신의 신념과 조국에 대한 충성 사이에서 깊은 고뇌에 빠졌다. 그가 망설이는 사이 비극은 터지고 말았다. 그의 부지휘관이었던 야심만만한 리태식이 그의 명령을 어기고 당에 충성하려는 일부 병력을 이끌고 독단적으로 수용소를 공격한 것이다. 그는 신우를 제거하고 그의 자리를 차지할 기회라고 생각했다. 김신우가 뒤늦게 달려갔을 때 수용소는 이미 피와 비명으로 가득 찬 생지옥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무고한 사람들이 자신의 부하들의 총칼 아래 짐승처럼 죽어가는 모습을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했다. 그의 신념, 그의 조국, 그의 모든 것이 그 순간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이제 그는 반역자가 되었다. 그는 체포되기 직전 자신을 따르는 몇 안 되는 부하들의 도움으로 필사적인 탈출을 감행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데리고 남쪽으로 향하려 했다. 하지만 리태식의 그림자는 그보다 빨랐다. 그는 이미 신우의 가족을 인질로 잡고 그의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한때는 가장 믿었던 친구이자 전우였던 두 남자의 마지막 싸움이 시작되었다. 신우는 싸웠다. 하지만 인질로 잡힌 가족 때문에 그는 모든 힘을 발휘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비극이 일어났다. 리태식의 부하가 쏜 총알이 그의 아내와 딸의 가슴을 꿰뚫었다. 그의 세상이 완전히 멈췄다. 그는 분노와 슬픔에 미쳐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리태식을 포함한 그곳의 모든 적들을 자신의 손으로 찢어 죽였다. 그리고 그는 피투성이가 된 채 홀로 국경을 넘었다. 다시 현재 길고 긴 회상에서 깨어난 김신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조국, 명예, 가족, 그리고 친구까지. 그가 시계공으로서 멈춰버린 낡은 시계들을 고치는 일에 집착했던 이유. 그것은 망가진 시간을 되돌려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과거를 다시 바로잡고 싶었던 처절한 속죄의 몸부림이었다. 하지만 어젯밤의 사건은 그에게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그가 평화를 원할수록 과거의 망령들은 더욱더 그의 목을 조여왔다.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을 노리는 자는 단순히 나만의 경찰만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을 간첩으로 모는 이 음모의 배후에는 12년 전 자신에게 그 학살 명령을 내렸던 북의 그림자가, 그리고 그들과 결탁한 남쪽의 또 다른 배신자가 존재할 것이라는 것을. 그의 조용한 삶을 위한 싸움은
이제 끝났다. 이제부터는 살아남기 위한 전쟁이었다. 과거의 모든 망령들을 자신의 손으로 심판하기 위한 마지막 전쟁. 그는 품속에서 12년 전 어린 딸이 깎아주었던 작은 나무새를 꺼내 들었다. 그가 이 세상에 가진 유일한 것이었다. 그는 그것을 굳게 쥐었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슬픔과 고뇌가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다시 적의 심장을 향해 돌진하는 전설의 지휘관, 그림자 독사의 차갑고 잔인한 얼굴만이 남아있었다. 김신우의 등장은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NIS의 심장부를 강타한 거대한 지진과도 같았다. 10년 전 북한 내부의 권력투쟁 속에서 숙청되어 사망했다고 알려진 전설적인 괴물, 그림자 독사가 서울 한복판에 살아있었다는 사실. 그것은 끔찍한 정보 실패이자 예측 불가능한 국가안보의 위협이었다. 국정원 지하 벙커, 긴급대책회의가 소집되었다. 국정원장과 각 부서의 최고위급 간부들이 무거운 침묵 속에서 폐허가 된 시계방의 사진과 김신우의 신상 파일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 침묵을 깬 것은 대북 방첩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윤석호 국장이었다. 그는 국정원 내에서 가장 냉철하고 유능한 인물로 존경받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침착한 가면 뒤에서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김신우의 등장은 그에게는 단순한 안보 위협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지난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개인적인 사형 선고였다. 윤석호, 그가 바로 12년 전 북의 강경파와 손을 잡고 김신우의 몰락을 유도했던 국정원 내부의 배신자, 즉 두더지였기 때문이다. 그는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만 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이 직접 입수한 사실은 북의 파트너로부터 넘겨받은 특급 정보라며 브리핑을 시작했다. 김신우는 10년 전 숙청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의 특명을 받고 가장 완벽한 탈북자로 위장하여 남으로 침투한 최고위급 고정 간첩입니다. 그는 조작된 위성 사진과 위조된 통신 감청 기록들을 증거로 제시했다. 시계방 폭행 사건은 그의 잠복 임무를 끝내고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하기 위한 의도된 신호탄이었다는 것이다. 그의 목표는 서울에서 대규모 테러를 감행하여 남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그의 완벽한 브리핑에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은 경악했다. 그는 상황을 완벽하게 장악했다. 그는 이제 이 위험한 괴물을 사냥하는 국가의 영웅이 될 참이었다. 그리고 그 사냥을 위한 가장 충직하고 가장 다루기 쉬운 사냥개가 필요했다. 바로 김신우에게 씻을 수 없는 굴욕을 당하고 경질 위기에 처한 황동진 팀장이었다. 그날 밤 윤석호 국장은 비밀리에 황동진 팀장을 만났다. 그는 절망에 빠진 황 팀장에게 구원의 동아줄을 내려주었다. 황 팀장, 당신은 실수를 했지만 국가를 위해 애국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지. 김신우는 그냥 탈북자가 아니야. 그는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1급 테러리스트다. 국가를 위해 그를 잡아들여 성공하면 이번 과오는 모두 묻어주고 당신에게 더 큰 영광을 안겨주겠다. 그는 황 팀장에게 조작된 증거들을 넘겨주며 그의 복수심에 애국심이라는 명분을 더 씌워주었다. 자신의 경력을 되찾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황동진은 기꺼이 그 악마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제 국가 공권력이라는 합법적인 날개를 탄 황동진의 광적인 추적이 시작되었다. 김신우의 얼굴이 1급 위험인물이라는 딱지와 함께
전국의 모든 언론에 공개되었다. 서울 전체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거미줄이 그를 향해 촘촘하게 쳐지기 시작했다. 자신의 비밀 아지트에서 김신우는 뉴스를 통해 자신이 하루아침에 흉악한 테러리스트가 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즉시 이 모든 것의 배후에 나만의 정보기관 내부에 존재하는 거대한 적이 있음을 직감했다. 자신을 제거하기 위해 국가 전체를 상대로 거대한 연극을 벌이고 있는 자, 12년 전 자신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던 바로 그 자일 것이다. 그는 정면으로 맞서 싸울 수 없었다. 그는 유령이 되어 그 배후를 찾아내야만 했다. 그는 자신을 향해 조여오는 포위망을 뚫고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위험한 도박을 시작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이 모든 소동의 최전선에 서 있는 황동진 팀장이었다. 그는 전직 그림자 독사 부대원만이 사용할 수 있는 최첨단 해킹 기술과 도청 기술을 이용했다. 그는 황동진의 차량과 휴대폰에 추적 불가능한 도청 장치를 심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그는 들었다. 황동진이 어떤 윗선과 암호로 통신하는 내용을. 그는 아직 그 윗선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가 국정원 내부의 최고위급 인물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가 자신에게 어떤 누명을 씌우고 있는지를 모두 파악하게 되었다. 그는 이제 보이지 않던 적의 희미한 꼬리를 마침내 움켜쥔 것이다. 바로 그 무렵 국정원 신입 요원 중 가장 뛰어난 재능으로 주목받고 있던 한채린 요원에게 첫 번째 중대 임무가 주어졌다. 그녀를 호출한 것은 그녀가 가장 존경하는 상사이자 국정원의 살아있는 신화인 윤석호 국장이었다. 한채린 요원, 자네의 능력을 보여줄 때가 됐다. 현재 도주 중인 1급 위험인물 김신우, 그의 모든 것을 감시하고 그의 위치를 파악하여 내게 직보하도록.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임무다. 그녀는 자신의 우상이자 멘토인 윤 국장의 명령에 강한 사명감과 흥분을 느꼈다. 그녀는 반드시 김신우라는 괴물을 자신의 손으로 잡아 국가에 대한 충성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맹세했다. 그렇게 운명의 톱니바퀴가 기묘하게 맞물리기 시작했다. 어둠 속의 김신우는 마침내 자신이 쫓아야 할 진짜 적 윤석호의 희미한 그림자를 포착했다. 그리고 빛 속의 한채리는 자신이 지켜야 할 조국을 위해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의 진짜적인 윤석호의 칼이 되어 김신우를 쫓기 시작했다. 사냥꾼은 새로운 사냥감의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 그 사냥꾼의 등 뒤로 또 다른 젊고 순수한 사냥꾼의 그림자가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한채린 요원은 대한민국 국정원의 살아있는 신화였다. 최연소로 7급 공채에 합격한 이후 그녀는 타고난 직감과 냉철한 분석력으로 수많은 대형 간첩 사건을 해결해 온 방첩부서의 에이스였다. 그녀에게 조국은 그녀의 유일한 가족이자 신념 그 자체였다. 그녀는 윤석호 국장이 자신의 롤모델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녔다.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임무에 강한 사명감을 느꼈다. 1급 위험인물, 그림자 독사 김신우를 추적하는 것. 그녀는 윤 국장으로부터 넘겨받은 그의 모든 정보가 담긴 파일을 밤새도록 읽었다. 파일 속의 김신우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살인 병기이자 조국을 배신하고 남으로 넘어온 교활한 괴물이었다. 그녀는 그 괴물을 자신의 손으로 반드시 잡겠다고 맹세했다. 그녀는 윤 국장이 제공한 조작된 정보를 바탕으로 김신우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낡은 공장지대의 한 폐건물에 최첨단 감시 장비로 가득한 그녀만의 관측소를 설치했다.
그녀는 괴물을 잡기 위해 거미줄을 치고 조용히 사냥감을 기다리는 거미와도 같았다. 며칠 후 마침내 그녀의 레이더에 김신우가 포착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 비친 남자는 그녀가 상상했던 괴물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허리가 구부정한 늙은 청소부로 위장한 채 도시의 가장 어둡고 냄새나는 뒷골목을 유령처럼 배회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살기 대신 깊은 슬픔과 지워지지 않는 고통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첫 번째 불협 화음이 울렸다. 그녀의 감시는 며칠 밤낮으로 이어졌다. 그녀는 프로파일러로서 그의 모든 행동과 표정을 분석했다. 하지만 그의 행동 패턴은 파일 속의 그것과 너무나도 달랐다. 첫째 날, 그는 국립도서관의 낡은 자료실에서 하루 종일 10년 전의 낡은 신문들을 읽었다. 그는 아무나 비밀 접선 장소를 찾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마치 잃어버린 과거의 조각이라도 맞추려는 듯 애처롭게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둘째 날, 그는 한 유치원 놀이터 근처에서 몇 시간 동안이나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끔찍한 테러를 계획하는 자의 그것이 아닌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아버지의 깊고 슬픈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셋째 날, 그는 서울 외곽의 한 공원 묘지를 찾았다. 그는 이름도 없는 작은 무덤 앞에 국화꽃 한 송이를 내려놓았다. 그녀는 고성능 망원 렌즈를 통해 묘비에 새겨진 작은 이름을 읽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이었다. 공식 정보 파일에는 그의 가족은 모두 북에 생존해 있으며 북한 정권이 그를 통제하기 위한 인질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명백한 거짓 정보였다. 그녀의 머릿속이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지금 보고 있는 남자는 과연 누구인가? 그가 유일하게 의심스러운 행동을 한 것은 한 은행의 대여금고를 방문했을 때였다. 체리는 직감했다. 이것이다. 그곳이 바로 북과의 비밀 접선 장소이거나 혹은 테러 자금이 숨겨진 곳일 터였다. 그녀는 즉시 팀에 연락하여 그의 뒤를 밟을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녀의 의심은 곧 산산조각 났다. 그녀의 팀은 김신우가 은행을 떠난 직후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그의 대여금고를 강제로 열었다. 그들은 그 안에서 국가 기밀이나 거액의 현금 뭉치 혹은 무기 설계도 같은 것을 기대했다. 하지만 금고 안에는 단 하나의 물건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손으로 깎아 만든 작고 낡은 나무 새 한 마리였다. 12년 전 그의 어린 딸이 마지막으로 그에게 선물했던 유품. 그 순간 한채리는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이 거대한 거짓이라는 것을. 그녀가 쫓고 있던 남자는 괴물이 아니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를 그리고 가족의 흔적을 찾아 헤매는 상처 입은 영혼일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직속상관에게 자신의 의구심을 보고했다. 부장님, 김신우의 행동 패턴이 저희가 받은 프로파일링 보고서와 너무나도 다릅니다. 이건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의 반응은 냉담했다. 한요원, 자네의 어설픈 직감을 믿지 마. 국가가 내린 공식적인 정보를 믿어 김신우는 자신의 슬픈 과거를 연기하여 우리의 경계심을 무너뜨리려는 고도의 훈련을 받은 자일 뿐이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임무에나 집중해. 그의 그 과도하게 방어적인 태도는 오히려 체린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 거대한 거짓의 배후에는 바로 자신의 조직, 국정원 내부에
진짜 적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날 밤 체리는 자신의 감시 초소에서 깊은 고뇌에 빠졌다. 그녀의 앞에는 두 개의 다른 진실이 놓여 있었다. 한쪽은 그녀가 평생을 바쳐 충성했던 조국과 그녀가 가장 존경했던 상사 윤석호 국장이 말하는 공식적인 진실. 다른 한쪽은 그녀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한 한 남자의 고통스러운 삶이 말해주는 불편한 진실. 그녀는 선택을 해야만 했다. 맹목적인 애국심과 한 명의 인간으로서의 양심 사이에서 마침내 그녀는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손의 장기말이 되어 무고한 한 사람을 사냥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감시 장비의 전원을 껐다. 그리고 타겟에게 더 깊이 접근하기 위해 잠시 모든 통신을 두절한다는 거짓 보고를 올렸다. 그녀는 자신의 권총과 국정원 요원증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그녀는 더 이상 국가의 요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진실을 쫓는 한 명의 개인이었다. 그녀는 어둠 속으로 걸어 나갔다. 밖에서는 차가운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쫓던 그 남자처럼 어둠 속에 유령이 되어 이 거대한 음모의 심장부를 향해 홀로 걸어가야만 했다. 감시자는 이제 반역자가 되었다. 한채리는 유령을 잡기 위해 스스로 유령이 되어야만 했다. 그녀는 국정원의 모든 공식적인 감시망을 벗어나 어둠 속으로 잠적했다. 그녀의 임무는 이제 국가가 정한 타겟을 추적하는 것이 아니었다. 국가의 이름으로 거짓을 행하는 진짜 적을 추적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김신우를 찾아야만 했다. 그에게 경고하고 그와 손을 잡아야만 했다. 하지만 그림자 독사, 그의 흔적을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녀는 그처럼 생각하기로 했다. 만약 나라면, 만약 내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자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면 어디로 갈 것인가. 그녀는 그가 유일하게 마음을 열었던 장소, 그의 아내의 무덤을 떠올렸다. 그녀는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훈련받은 대로 오직 숙련된 정보 요원만이 알아볼 수 있는 암호 신호를 무덤가의 낡은 나뭇가지에 남겨두었다. 나는 적이 아니다. 대화를 원한다. 한편 김신우 역시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황동진의 통신을 도청하며 자신을 조종하는 배후 국정원 내부의 두더지의 정체를 거의 파악해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거미줄의 중심에 윤석호 국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의 감시망에 한채린의 신호가 포착되었다. 그의 아내의 무덤에 남겨진 아마추어 같지만 분명한 의도를 가진 신호. 그의 첫 번째 본능은 이것이 함정이라고 말했다. 자신을 유인하기 위한 국정원의 새로운 심리 전술일 것이라고 그는 그들의 도전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하지만 그들의 판이 아닌 자신의 판 위에서 그는 자신만의 암호로 그녀의 신호에 응답했다. 만날 장소와 시간을 정했다. 그가 선택한 장소는 1980년대에 버려진 거대한 지하상가였다. 어둡고 복잡하며 수많은 은신처가 존재하는 완벽한 미궁. 그곳은 그림자 독사의 사냥터였다. 한채리는 그것이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홀로 약속 장소인 어둠에 잠긴 지하상가로 들어섰다. 썩은 물이 떨어지는 소리, 정체 모를 바람 소리, 그리고 자신의 발소리가 기괴하게 울려 퍼지는 공포의 공간이었다. 그녀가 약속 장소인 폐점한 분수대 광장에 도착했을 때 어둠 속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혼자 왔군. 용감한 건지 멍청한 건지 목소리는 사방에서 울려 퍼지는 듯했고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완벽하게 어둠을 지배하고 있었다. 마침내 그가 그녀의 등 뒤에서 유령처럼 나타났다. 그의 손에 들린 차가운 칼날이 그녀의 목을 겨누었다. 내 놈의 진짜 목적이 뭐지? 국정원의 새로운 함정인가 아니면 윤석호가 보낸 암살자인가? 그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한채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았다. 나는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과 마찬가지로 진실을 찾는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 둘 다 윤석호 국장에게 그리고 이 나라에게 속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알아낸 모든 것을 그에게 말했다. 공식 파일과 실제 그의 행적의 불일치, 죽었다고 기록된 그의 가족, 그리고 대여금고 속의 작은 나무새.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에게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김신우는 사람을 읽는 데는 도사였다. 그는 그녀의 눈 속에서 거짓이 아닌 진심과 분노를 보았다. 그는 천천히 칼을 내렸다. 불신으로 가득 찬 위태로운 동맹이 그렇게 맺어지는 순간이었다. 두 사람은 김신우의 진짜 아지트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각자가 가진 정보의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다. 한채리는 윤석호 국장이 김신우를 간첩으로 몰아가는 결정적인 증거에 대해 말했다. 그것은 김신우가 숨겨놓은 송신기에서 북한의 위성을 향해 주기적으로 발신되고 있다는 암호 신호였다. 국정원은 그것을 김신우가 북과 교신하는 증거라고 믿고 있었다. 김신우는 채린이 몰래 복사해온 그 신호의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는 북한의 모든 암호 체계와 통신 방식을 꿰뚫고 있는 최고의 전문가였다. 그리고 그는 끔찍한 진실을 발견했다. 이건 북의 군용 암호가 아니야.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이건 지금은 사라진 20년 전에 낡은 무역회사에서나 쓰던 아주 조잡한 상업용 암호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신호는 위성을 향해 쏘아 올려지는 게 아니야. 이건 서울 시내 어딘가에서 발신되는 아주 약한 단거리 신호를 중계기를 통해 증폭시켜 마치 위성 신호인 것처럼 위장한 거다. 이 모든 게 완벽한 조작이야.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윤석호 국장은 김신우를 잡기 위해 존재하지도 않는 간첩 신호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그들의 임무는 분명해졌다. 그 가짜 신호의 발신지를 찾아내는 것, 그곳을 찾아낸다면 이 모든 음모를 조종하는 자의 꼬리를 잡을 수 있을 터였다. 채린의 국정원 내부 접속 권한과 신호의 전문가적인 지식이 더해져 그들은 마침내 신호의 발신지를 삼각 측량해내는 데 성공했다. 신호는 아주 의외의 장소에서 발신되고 있었다. 서울의 심장부, 강남의 한 최고급 호텔, 펜트하우스 스위트룸이었다. 두 사람은 노트북 화면에 떠있는 호텔의 평면도를 응시했다. 함정일 가능성이 높다. 신우가 말했다. 알고 있습니다. 채린이 대답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결의가 서려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가야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두 개의 그림자는 이제 하나가 되었다. 그들의 다음 목표는 사자의 속을 그 심장부로 직접 걸어 들어가는 것이었다. 김신우와 한채린의 위태로운 동맹은 이제 거대한 적을 향한 날카로운 창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작전 기지는 김신우의 또 다른 비밀 아지트로 옮겨졌다. 그들은 윤석호 국장과 그의 북한 파트너를 동시에 함정에 빠뜨릴 위험하고도 대담한 계획을 세웠다. 바로 적의 거짓 정보를 역이용하는 것이었다. 그들의 작전명은
쌍날에 덫이었다. 첫 단계는 신호의 탈취였다. 한채리는 자신의 국정원 출입증을 이용해 김신우와 함께 가짜 신호가 발신되고 있는 호텔 펜트하우스로 잠입했다. 그곳은 비어 있었고 모든 것이 원격으로 조종되는 작은 무인 방송국과도 같았다. 김신우는 그곳에 송신 장비 앞에 앉았다. 그는 더 이상 시계공이 아니었다. 그는 적의 통신망을 교란하고 역정보를 흘리는 최고의 사이버 전투 요원이었다. 그는 기존의 가짜 신호를 끊는 대신 그 신호를 이용하여 새로운 메시지를 북으로 송출했다. 그것은 그림자 독사가 절망과 분노에 차서 남한과 북한 모두를 배신했다는 내용의 위장 메시지였다. 나는 남과 북 모두에게 배신당했다. 이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새로운 주인을 찾겠다. 내가 가진 최후의 카드를 가장 높은 값을 제시하는 자에게 넘기겠다. 최후의 카드는 남한 내에 잠복한 모든 북한 고정간첩의 명단과 북의 군부 쿠데타와 관련된 극비 정보를 의미하는 그들만의 암호였다. 그리고 그는 그 거래를 위한 시간과 장소를 지정했다. 3일 후 자정 모든 것이 멈춘 인천항의 폐공업 단지. 이 메시지는 양쪽 모두에게 치명적인 미끼였다. 윤석호 국장에게 그것은 자신이 공들여 키운 최고의 스파이가 통제 불능의 폭탄이 되어 자신의 모든 것을 폭로하려 한다는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그는 김신우를 제거하고 그가 가졌을지도 모르는 최후의 카드를 반드시 손에 넣어야만 했다. 북의 강경파 세력에게 그것은 전설적인 영웅의 가장 치욕적인 배신이었다. 그들은 배신자를 처단하고 조직의 기밀을 회수하기 위해 최정의 암살조를 나무로 급파했다. 2마리의 굶주린 맹수가 같은 먹잇감을 향해 같은 장소로 달려오기 시작했다. 약속된 운명의 밤, 안개가 자욱한 인천항의 폐공업 단지. 김신우와 한채리는 그곳에서 사냥꾼들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그곳 전체를 거대한 덫으로 바꾸어 놓은 후였다. 김신우는 자신의 특수부대 시절 경험을 총동원하여 적들의 예상 침투 경로에 비살상용 압력 센서와 적외선 감시 카메라 그리고 교란용 음향 장치들을 설치했다. 한채리는 국정원 내부에서 자신이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상급자이자 윤석호의 라이벌 관계인 해외 파트 총괄 부장에게 익명으로 정보를 흘렸다. 인천항에서 국정원 내부의 배신자와 북한 공작원들 사이에 위험한 비밀 거래가 있을 예정이라는 그녀의 마지막 보험이었다. 자정이 되자 어둠 속에서 그림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먼저 나타난 것은 황동진 팀장이 이끄는 윤석호의 사병 시빙들이었다. 그들은 김신우를 생포하거나 혹은 사살하기 위해 공업단지의 주요 길목에 매복했다. 잠시 후 바다 쪽에서 고무보트를 탄 북한의 암살조들이 소리 없이 상륙했다. 그들의 목표 역시 배신자 김신우의 제거였다. 2개의 다른 사냥꾼 그룹은 서로의 존재를 모른 채 같은 사냥감을 향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그 모든 것을 가장 높은 크레인 위에서 김신우가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원격 조종 장치를 들어 단지의 중앙에 설치해둔 음향 장치의 버튼을 눌렀다. 어둠 속에서 김신우의 목소리를 녹음한 파일이 나직하게 울려 퍼졌다. 거래를 시작하지. 물건은 가져왔나. 그것이 지옥의 문을 여는 신호였다. 윤석호의 팀과 북한의 암살조는 동시에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돌진했다. 그리고 마침내 안개와 어둠 속에서 2개의 그림자 군단이 서로를 마주하게 되었다.
서로를 김신우의 동료로 오인한 그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서로를 향해 총구를 겨누었다. 탕탕탕 고요했던 폐공단은 순식간에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지는 전쟁터로 변했다. 윤석호 국장의 사병들과 북한의 최정예 암살조가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완벽한 함정 속에서 자멸하기 시작했다. 김신우는 크레인 위에서 이 모든 광경을 자신의 카메라에 담았다. 그의 옆에서 한채리는 경악과 감탄이 뒤섞인 눈으로 이 완벽한 전술을 설계한 남자를 바라보았다. 총격전이 절정에 달했을 때 공단 전체를 둘러싸듯 수십 개의 서치라이트 불빛이 안개를 뚫고 그들을 비췄다. 그리고 확성기를 통해 위압적인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총을 버리고 모두 투항하라. 너희들은 완전히 포위됐다. 한채린의 마지막 보험, 국정원의 공식적인 대테러 진압팀이 현장을 완전히 장악한 것이다. 그들은 국정원 내부의 배신자들이 북한 공작원들과 교전을 벌이고 있는 반역의 현장을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되었다. 근처의 차량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휘하던 윤석호 국장은 자신이 완벽한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통신기를 통해 황급히 자신의 팀에게 철수를 명령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김신우는 크레인 위에서 이 모든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단 한 발의 총알도 쏘지 않았다. 그는 오직 적들의 거짓과 탐욕, 그리고 서로에 대한 불신을 이용해 그들이 스스로를 파멸시키게 만들었다. 쌍날의 덫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거미줄의 중심에 있던 거대한 거미가 마침내 세상 밖으로 그 추악한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안개가 걷힌 폐공단은 거대한 무덤과도 같았다. 국정원 대테러 진압팀은 윤석호 국장의 사병들과 북한 공작원들의 시신, 그리고 생존자들을 모두 확보했다. 대한민국 정보기관 역사상 가장 치욕스럽고 끔찍한 반역의 현장이었다. 최강민은 그 모든 혼돈의 뒤편에서 조용히 자신의 마지막 매듭을 짓고 있었다. 그는 체포된 북한 공작원들 중에서 낯익은 얼굴 하나를 발견했다. 12년 전 자신을 따랐던 부하 중 한 명, 학살의 그날 공포에 질려 변절했던 비겁한 생존자였다. 강민은 그와 독대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12년이라는 지독한 세월의 강이 흐르고 있었다. 동무는 조국을 배신했소. 옛 부하가 증오의 찬목소리로 그를 비난했다. 강민의 목소리는 차가운 강물처럼 고요했다. 조국은 수령이나 당이 아니다. 조국은 바로 인민이다. 무고한 인민을 학살하는 자들에게 충성하는 것은 영광이 아니라 가장 큰 수치다. 나는 조국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괴물이 되어버린 너희들을 내 손으로 버린 것이다. 그의 그 한마디는 그의 길고 길었던 망명의 이유이자 그의 신념 그 자체였다. 그는 자신의 과거와 마침내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것을 잘라냈다. 며칠 후 국정원 간첩 조작 게이트는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윤석호 국장의 모든 범죄 행각이 한채린 요원의 용기 있는 증언과 최강민이 제공한 결정적인 증거들 앞에 낱낱이 드러났다. 윤석호는 국가반역죄 및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하수인이었던 황동진 팀장 역시 모든 죄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리고 테러리스트라는 누명을 썼던 김신우의 존재, 국정원은 그의 모든 혐의가 조작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다. 그는 더 이상 위험 인물이 아닌
거대한 부패에 맞서 싸운 이름 없는 영웅이 되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국정원장이 비밀리에 김신우를 찾아왔다. 그는 국가를 대신하여 정중하게 사과하고 그에게 새로운 신분과 국정원의 특별자문위원이라는 파격적인 자리를 제안했다. 그의 전설적인 능력과 경험을 이제는 조국을 위해 써달라는 것이었다. 김신우는 잠시 흔들렸다. 그는 평생을 조국이라는 이름 아래 살아온 군인이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지난 10년간 돋보기와 핀셋을 들고 멈춰버린 시간을 움직여왔던 투박하고 작은 손. 그는 더 이상 누군가를 죽이는 손으로 살아가고 싶지 않았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시계를 고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멈춰버린 시간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손이 아니라 낡은 것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손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제안을 거절했다. 저는 앞으로도 그냥 시계공 김신우로 이곳에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림자 독사는 그렇게 스스로 역사의 어둠 속으로 자신의 흔적을 지웠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 1년 후 봄. 영원 시계방은 예전의 그 자리에 다시 문을 열었다. 가게는 이전보다 훨씬 더 밝고 따뜻한 햇살로 가득했다. 가게 문에 달린 작은 종이 맑은 소리를 내며 울렸다. 한채린 요원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이번 사건의 공로를 인정받아 최연소 팀장으로 승진하여 부패한 국정원을 개혁하는 새로운 임무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녀는 개업을 축하하는 작은 화분 하나를 그에게 건넸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쫓고 쫓기는 관계가 아니었다. 그들은 거대한 어둠 속에서 함께 싸웠던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는 유일한 친구가 되어 있었다. 채린이 돌아간 후 가게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다. 김신우는 창가로 쏟아져 들어오는 따스한 봄 햇살을 받으며 작업대 앞에 앉았다. 그는 자신의 품속에서 12년 전 어린 딸이 깎아주었던 작은 나무새를 꺼냈다. 그의 유일한 과거의 흔적이자 그의 모든 슬픔의 상징. 그는 그것을 아주 오랫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그 나무새를 서랍 깊숙한 곳이 아닌 가장 잘 보이는 창가 선반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그는 더 이상 과거로부터 도망치지 않았다. 그는 낡은 회중시계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돋보기를 눈에 끼고 멈춰버린 시계의 심장부를 다시 움직이게 하기 위해 조용히 자신의 작업을 시작했다. 카메라는 그의 손을 클로즈업한다. 한때는 조국에서 가장 위험하고 치명적이었던 그림자 독사의 그 손이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고 정교한 움직임으로 낡고 부서진 작은 생명 하나를 다시 살려내고 있었다. 카메라는 천천히 멀어진다. 작업대 위로 쏟아지는 햇살, 가게 안을 가득 채운 수십 개의 시계들이 내는 평화로운 째깍 소리, 그리고 그 소리들의 한가운데서 자신의 일에 몰두하고 있는 한 남자의 고요한 뒷모습. 그림자는 마침내 빛을 찾았다. 전사는 평화를 얻었다. 그의 길고 길었던 전쟁은 마침내 끝이 났다.